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할 때 쓰이는 그 도구가 아까 크롤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웹상의 아카이빙을 할 때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소프트웨어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크롤러 테스트 사이트 링크를 해놨어요. 유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그냥 구글에다가 뭐 크롤러 테스트 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치면 여러분도 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롤러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설치해가지고 써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테스트 사이트는 웹 아카이브를 해볼 수는 있는데 그 결과물을 우리 PC에다 가져올 수가 없어서 아쉽잖아요. 근데 이제 오픈소스 크롤러 프로그램을 여러분 찾아갖고 여러분 PC에 인스톨을 하고 설치를 한 다음에 여러분 작업을 하면 여러분 PC에 그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 뭘 해볼까요? 우리 명지대 홈페이지 너무 많이 다 접속해가지고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경제육점 동작을 하는 겁니까? 내가 동작을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됐네요. 여기서 테스트가 가는 서버 에러가 나면 뭔가 잘못됐다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사이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hm-archives.org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건 제가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되는 건 확인했거든요. 그 아카이빙이 되면 아카이빙된 페이지들을 쭉 목록을 줘요. 그래서 그 각각의 목록을 클릭을 하면 아카이빙된 결과 페이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눈으로 봐서요. 뭔가 오류가 있네요. 여러분 다른 자리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열심히 웹 아카이빙을 하는 그런 NGO 활동을 보신 것처럼 근데 그 사이트를 처음 본 게 한 2006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그 사이트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예를 들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2월에 이제 퇴임을 하고 엄청난 기록을 나라 기록관, 그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을 해줬잖아요. 그때 핵심 시스템 중에 하나가 대통령 홈페이지였어요. 그 홈페이지를 통으로 이제 가져갔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재임 기간 동안 홈페이지를 한번 리뉴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싹 바꿔치기를 하고 예전거는 필요한 데이터는 이제 옮겨서 심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재임 초기에 운영했던 대통령 홈페이지의 첫 대문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싹 사라진 거예요. 근데 뒤늦게 다들 한탄하는 거죠. 아이고 그것도 남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썼던 그 대통령 홈페이지는 다 사라지고 리뉴얼한 마지막 퇴임 시에 보면 남았네 이렇게 아쉬워했는데 뒤지다가 그 사이트를 본 거죠. 봤더니 거기에 옛날 무슨 한 페이지가 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뭐 아까 이제 DB랑 연동이 되는 부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에는 그 아카이빙 관점에서도 그렇고 하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서피스 웹, 딥 웹, 다크 웹. 서피스는 이렇게 어떤 표면이잖아요. 표면을. 그래서 그냥 로봇 프로그램이 크롤러가 어떤 웹사이트에 URL을 딱 치고 들어가면 그 표면에 있는 그거 싹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이제 다 표면이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웹들은 아카이빙하는 게 좋아요. 근데 딥 웹은 아주 깊은 거예요. 깊은 웹. 그래서 아마 책에는 심층 웹 이렇게 아마 표현했을 것 같은데요. 딥 웹이라고 쓰거나 심층 웹이라고 하는 게 딥 웹인데 이게 이제 주로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경우예요. 그럼 DB에서 적절한 데이터를 QL에서
갖고 온 다음에 화면이 구성이 되는, 다이나믹하게 화면이 구성이 되는 그런 웹이라서 DB를 다 끌어오지 않고는 그 화면 하나하나를 다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웹이죠. 그 다음에 다크웹은 까만 웹이잖아요. 어두컴컴한. 그래서 이 경우는 웹 자체 그 내용 자체가 약간 암호화가 돼 있거나 뭐 이런 형태라서 갖고 와봐야 다시 이렇게 재생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웹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 웹은 우리가 아카이빙 쉽고 다 볼 수 있지만 딥웹이나 다크웹은 좀 다루기 힘든. 그러니까 다크웹은 아예 가져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딥웹도 마찬가지고 가져왔다 하더라도 다크웹 같은 경우는 보여주기가 어려운. 원래 상태를 보여줄 수 없는 뭐 그런 웹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잘 보호하고 싶으니까 뭐 이런 형태를 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막 그냥 크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카이빙 하는 것만으로는 원래 웹사이트의 원래 모습을 다 그대로 재현해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런 한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테스트도 많이 해보는 게 필요하죠. 어떤 도구를 더 개발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뒤에 가보면 이 웹 아카이빙과 관련해서 여러 나라에서 여러 테스트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오아시스라고 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해서 국내외 그런 웹사이트들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많이 수행을 했었어요. 자, 웹 아카이빙 절차도 나오고요. 웹 아카이빙 할 때 당연히 모든 웹사이트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아카이빙 하는 곳은 아까 봤던 게 NGO 같은 데거나 또는 뭐 국립중앙도서관처럼 뭔가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일 것 같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기관의 기록연구사라면 기록관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홈페이지 이런 거를 아카이빙 하고 싶겠죠. 그걸 남기고 싶으니까. 또는 우리 기관과 유관한 관계가 있는 어떤 단체의 홈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아카이빙하고 싶겠죠. 그래서 범위는 아마 정해질 것 같아요. 정해질 것 같고 수집 주기 같은 거 되게 중요하죠. 그 웹사이트가 리뉴얼을 하기 전과 후는 확 달라지니까 모습이 최소한 리뉴얼 하기 전과 후 그런 세트는 좀 필요하겠다. 근데 뭐 짜금짜금 내용들이 뭐 자주 변하는 사이트가 있고 거의 한 번 만들어 놓고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고 바꿔줄 필요가 있고 아까 이제 크롤러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아카이빙 한다고 했는데 크롤러한테 옵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를 한번 긁어왔는데 또 방문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또 긁어오면 내가 그 아카이빙 해온 결과를 내 쪽 스토리에 쌓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양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게 있는 경우만 변화된 게 있는 웹사이트 웹페이지만 긁어오도록 하는 그게 약간 이제 지능을 높이는 거죠. 로봇 프로그램을 좀 지능을 좀 더 높여가지고 변화가 좀 있는 사이트들만 다시 긁어오도록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죠. 그러려면 이제 사실 크롤러 프로그램도 많이 진화가 돼야 됩니다. 여기 수집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원격 하베스팅이라고 하는 말은 원격이라는 말은 알죠. 여러분 이제 뭐 텔레비전 리모컨 많이 써봤으니까 원격에서 뭔가 한다는 뜻이죠. 하베스팅 한다는 거는 추수하는 거잖아요. 뭔가 걷어들이는 거니까 말 그대로 웹사이트를 다니면서 막 걷어들인 거예요. 웹페이지를. 원격으로 한다는 의미 하나는 뭐예요? 여기 수집 로봇 프로그램을 쓴다는 거예요. 아까 크롤러로 대표되는 그런 수집 로봇 프로그램을 써서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싹 돌면서 모든 웹페이지들을 막 다니면서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웹사이트 수집 방법인 거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방문했던 것도 또 방문하고 하면서 계속 똑같은 거 쌓아놓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뭔가 주기를 잘 조정한다든가 옵션을 좀 잘 줘가지고 효율적으로 아카이빙 하는 게 필요하겠죠. 아카이빙이 좀 어려운 요소들도 있다는 건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이관하는 게 원격 하베스팅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원격 하베스팅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소프트웨어 이용해서 막 다니면서 가져오는 거라면 직접 이관하는 경우는 내가 특정 시스템에 있는 그 웹서버에 탑재되어 있는 그런 웹페이지를 내가 직접 갖고 오겠다는 거니까
여러 군데 막 다니는 게 아니죠. 그걸 딱 특정을 해서 거기 가서 이거는 거의 서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여러분이 기관의 기록 연구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직접 이거하는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니까 그 홈페이지에 관리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기록을 한번 캡처해야겠다 하면은 서버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복사해서 갖고 올 수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빙은 아까 웹 서버나 그 홈페이지들이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그 데이터 내용과 합쳐져서 이제 웹페이지들이 이제 동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에 핵심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웹페이지를 갖고 오는 건 아니에요. 그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그냥 데이터 요소만 쭉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떤 특정 URL로 접근했을 때 우리가 익스플로러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은 볼 수 없고 하지만 그 화면에 가장 핵심이 돼서 보여지는 정보만 아카이빙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되게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 웹에 이렇게 떠도는 어떤 정보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그 웹상에 보여지는 이 정보가 중요한 거면 그 대부분의 그 정보는 DB에 들어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DB만 아카이빙해서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가 보여지는 방식 이게 이제 웹상에 뭐 이미지와 그 정보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떤 컬러, 폰트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웹페이지 자체를 그저 보이는 모습까지 캡처해줘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미지까지 캡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look and feel이라고 하는 걸 써요. look, 눈에 보이는 거죠. feel, 느껴지는 거. 어떤 외양의 어떤 모습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 그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용적 정보만 중요하면 DB만 끌고 와도 되지만 그 DB 정보가 화면에 어디에 위치해서 디스플레이 되고 어떤 폰트로 어떤 색깔로 어떤 그림과 함께 어우러져서 보이느냐 하는 어떤 필 보여지는 모습 물캠필이 중요하다면 그 화면 그 자체를 캡처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면 물캠필 안 중요해요. 데이터만 중요해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만 아카이빙 하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스냅샷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냅샷은 여러 군데 쓰여요. 웹 아카이빙에만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스냅샷 사진 찍죠. 딱 촬영한 다음에 웃으세요 한다고 찍는 거는 딱 촬영하고 찍는 거고 그건 말고 스냅샷이라고 할 때는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그냥 그 순간 찰나를 딱 찍는 걸 스냅샷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웹 서버의 상태, 웹사이트 상태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어떤 날 크롤러를 동작을 시키는 거죠. 그럼 제가 막 방문을 하다가 바로 그 시점에 현재의 웹사이트 모습을 카피해오는 거잖아요. 다음 날 바뀔 수도 있어요. 1시간 뒤에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시점의 모습만 딱 갖고 오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스냅샷을 갖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원격 하드스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다 스냅샷을 떠오는 거죠. 그러니까 방문하는데 또 순서가 있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인터넷을 다 한꺼번에 들을 수는 없으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URL을 이렇게 더듬어서 이렇게 다닐 텐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어제 방문했을 사이트도 있고 오늘 방문하는 사이트도 있고 내일 방문하는 사이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차가 당연히 나겠죠. 나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현재 상태를 아카이빙 해온다는 거죠. 자, 일단 미러링 한다. 이것도 역시 웹 아카이빙에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에요. 미러는 뭐죠? 뜻이? 거울이잖아요. 요즘 거울 많이 보시죠, 다들? 휴대폰으로 뭐 하는 척하면서 휴대폰으로 거울을 보던데? 내 거는 근데 거울 기능 없어요. 다음엔 거울 기능 되는 걸로 사야지. 미러가 이제 거울이죠? 그럼 ing를 붙였으니까 거울처럼 만드는 건데 거울화 시키는 건데 결국 웹서버가 있어요. 그거를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모습이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웹서버뿐만 아니라 되게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재난 시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사이버 테러가 온다든지 해킹이 이루어진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이 정지하게 되죠. 그리고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나죠. 거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기록인데, 역사 기록인데 그게 휙 날아가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백업을 꼭 하게 돼 있어요. 백업이 뭐예요?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딘가에 이렇게 카피본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백업본에서 그 유실된 데이터를 찾았다가 다시 복구를 시켜줘야 되죠. 근데 그런 백업이 완벽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기록이 기록이 변경될 일은 없으면 메타데이터가 계속 들어오고 기록 정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중에 시스템이 딱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백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일일 백업을 하기도 하고 일주일마다 백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백업을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기록을 막 10,000건을 받았어요. 근데 시스템이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그 10,000건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젯밤 상황으로는 돌아갈 수 있지만 바로 직전 상황을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데이터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거의 리얼타임 백업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비용이 비싸요. 가장 좋은 게 미러링이에요. 가장 비싸요. 미러링은 시스템 2개를 똑같은 사양으로 구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실제 돌려요. 이게 이제 운영 시스템이에요. 근데 얘는 실제 운영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랑 똑같이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면 똑같이 입력하고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테러를 당하든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시스템이 딱 정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운영권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테이크오버, 운영권을 딱 받아가지고 바로 운영을 해줘요. 그럼 얘는 이제 고장이 났잖아요. 운영하는 동안 얘를 빨리 고치는 거죠. 고쳐서 다시 얘랑 또 똑같이 미러링을 시켜놔요. 그럼 가장 완벽해요. 가장 완벽한데 이 서버 하나 구성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스토리지에다가 뭐에다 돈이 엄청 드는데 몇십억짜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근데 지금 국가기록원도 미러링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 메타데이터 DB 쪽 미러링까지는 하고 있고, 아직 기록물 미러링까지는 못해요. 기록물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 기록물은 미러링보다는 뭐 또 다른 매체에다가 여러 개 복본들을 제작해놓는 쪽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쪽은 미러링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미러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웹사이트를 아카이빙 한다는 거는 현재 운영 중인 거랑 똑같은 걸 또 동작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시스템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됐을 때 하나를 그대로 통으로 아카이브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냅샷, 미러링 이런 거는 웹 아카이빙에만 쓰는 용어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방법이 다 서로 다른 방법, 그 5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원격 하베스팅인데 스냅샷인 거죠. 직접 이관인데 데이터베이스만 가져오겠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다. 좀 약간 관점이 다른 아카이빙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작권 문제, 웹필기 저작권 문제 있겠죠. 당연히 누구나 봐도 돼 라고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아카이빙에서 가져간 다음에 편집해갖고 뭔가 다른 용도로 막 쓴다. 이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저작권 문제는 웹기록뿐만 아니라 기록물 분야에서도 굉장히 핫 이슈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몇 년 사이에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그 아카이브 중에 하나는 서태지 아카이브거든요. 서태지 씨가 이제 지금 활동을 재개했지만 활동을 재개하기 전에 한 지금 4, 5년쯤 전에 서태지 아카이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만든 과정이 참 눈물겹기도 하고 참 대단해서 우리
콜로키움 대학원에서 운영하던 세미나에서 한번 초청한 적이 있고 기록학 원래 발표에도 한번 초청을 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모인 거죠. 모여가지고 각자 서태지에 대한 그 추억 너무 많고 그 팬으로서 그 서태지를 좋아했던 마음과 공연에 갔던 거 방송 들으면서 녹음해놓은 거 너무너무 많은 자료가 있는데 우리끼리라도 공유하자 이렇게 이제 팬심이 뭉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이제 카톡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방이 있어서 수시로 서로 연락을 하면서 다들 이제 자원봉사로 다 자임을 하는 거죠. 나는 시스템을 만들 테야. 나는 뭘 할 테야. 뭘 할 테야. 한 20명 정도가 한 2, 3년에 걸쳐서 아카이브 만든 거예요. 비싼 아카이브. 지금도 서태지 아카이브 하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작권과 관련돼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각자 이제 뭐 잡지 스크립트 하는 거 다 보내주고 네, 라디오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라디오 심야 프로에서 나와서 서태지 인터뷰한 거 보내주고 전부 다들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디지털화 다 해가지고 모아서 메뉴 만들어갖고 1차 막 오픈했는데 잡지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죠. 그거 저작권 우리한테 했는데 그렇게 우리 잡지의 내용을 디지털화한 걸 막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려. 라디오 방송에서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라디오 방송 녹음한 거는 저작권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설사가 안 됩니다. 또 내려.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전화가 없어. 결국 다 내린 거죠. 음반이라고 올릴 수 있겠어요? 결국은 다 메타데이터가 올라가는 거예요. 신문기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컨텐츠를 뭐 그 사람들이 카톡에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 내가 들으면서 녹음을 했어도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래가지고야 정말 저작권 문제가 참 문제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서태지 아카이브가 그걸로 좀 영위를 뭐 취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데도 결국 이제 딴지를 걸어갖고 다 내고 다 내리고 목록만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프로에 뭐 서태지가 무슨 인터뷰를 했다 이런 사실에 대한 목록만 좀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뭔가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방송국에서 서태지가 등장하는 쇼 프로그램에 대한 크리틱을 다른 거에서 제공해 주냐고요. 안 하잖아요. 라디오 방송을 가보면 서태지와 관련된 거 모아서 따로 제공해 주냐고 안 하잖아요.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많이 기록을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가가치가 많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저작권 법과 관련해서도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공공성을 가진 아카이브의 경우에. 자, 이제 기타 데이터 세트 종류들인데요. 여기 뭐 캐드캠 데이터 세트, 캐드캠 데이터가 굉장히 많죠. 특히 건축과 관련된 걸 다루는 뭐 국토교통부나 뭐 이런 쪽은 뭐 건축 뭐 하나 했을 때 허가를 받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도면이라든가 그런 걸 데이터로도 뭐 CCTV에 담아서 제출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많고요. 또 이제 외부에 용역 발주를 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결과 산출물로 캐드캠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많은데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잘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됐다 한들 이 캐드캠 데이터를 보려면 그냥 가지지가 않잖아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건 이제 고민이에요. 그리고 캐드캠 데이터가 그 포맷이 내부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하네요. 표준화가 안 돼 있다. 제가 3년 전 상황에 목천 그 건축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 관련된 분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분들 말씀은 캐드캠 데이터는 소프트웨어가 여러 개가 존재해가지고 각 소프트웨어마다 저장할 때 .cd이긴 해도 실제 내부 포맷은 상당히 좀 다르다. 그래서 호환이 잘 안 되는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SNS 데이터. SNS 데이터. 카톡방, 페이스북, 트위터, 여러 가지 그런 채널들이 많이 생겨서 거기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정책합니다. 이런 걸 홍보도 하고 거기에 이제 시민들의 의견, 댓글도 좀 받아서 반영하겠다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글들, 포스팅 됐던 것들이 공공기록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끌어내서
아카이빙 할 거냐. SNS 카톡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최근에 3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 한 10명이 나가서 우리가 소통을 많이 했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거기 뭐 이모티콘도 너무 재밌고 거기 올라간 자료들도 너무 재밌는 게 많고 그리고 이제 수업방들도 많잖아요. 그런 걸 아카이빙 하고 싶어요. 근데 내보내기 기능이 있지만 내보내기 하면 텍스트로 이렇게 떨궈지잖아요. 그럼 재미가 하나도 없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모습과 이모티콘들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이거 하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모티콘 모양이 안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그 감동을 그대로 살릴 수 있을까? 다 고민하셔야죠, 그죠? 트위터도 있고 예를 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예전에 확인한 바로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삭제가 돼요. 그 서버에 그 모든 그 내용이 다 보관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아카이빙 하려고 보면 사라졌습니다. 없고 페이스북은 2, 3년 전에 확인했을 때 다 그대로 다 보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카카오톡도 지금 확인한 바로는 1년 정도 지나면 그 예전 거는 없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엄청난 스토리가 필요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얘기를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감청 문제 등등 때문에 아니 길게 갖고 있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없애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뭔가 지금 당장 이게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면 SNS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내용도 바로바로 이렇게 캡처해내는 도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GIS 데이터 이것도 굉장히 그렇죠. 요즘 지도 서비스 많이 이용하잖아요. 지도와 관련된 거, 위치 정보 관련된 거 이런 데이터들도 데이터 세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특한 데이터 세트들을 어떻게 캡처할 거냐. 3D 스캐닝한 데이터. 요즘은 이제 문화재청, 문화유산 쪽에서 3D 스캐닝을 많이 해요. 예전에 남대문 불탔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남대문 복원을 하려고 했는데 복원에 필요한 세밀한 그 도면 같은 게 이제 없었고 사실 도면이 있긴 있었는데 도면이 좀 실제하고 좀 달랐대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그 도면이 조금 달랐던데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다행인 게 제가 회사 이름 까먹었는데 조금 중소업체가 있어요. 그 3D 스캐너를 이제 수입해서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그 사장님이 굉장히 문화유산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셔가지고 뭐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쯤은 경주에도 가실 정도로 왜냐면 문화유산이 있는 곳에 다니시면서 그 스캐너로 계속 스캐닝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침 이제 남대문 쪽으로 스캐닝하는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문화재청에 줘가지고 그걸 복원을 했는데 3D 스캐너도 한계는 있어요. 내부를 찍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겉표면만 그 레이저 빔을 쏠 수 있는 곳만 그 모습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부 구조까지는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래도 외형적인 거 거의 이건 정확한 실측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복원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 이후에 그 문화재 복원, 그러니까 뭔가 유실이 되거나 훼손이 됐을 때 복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뭐 그 가상 현실, VR 기술 같은 거면 뭐 쓰고서는 막 실체가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뭔가 여기는 없지만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3D로 입체화된 영상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3D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3D 스캐닝을 통해서 하든 뭘 하든 간에 3D 데이터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다룰 거 아니야 하는 문제들. 지금 여러 가지 여기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들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 걸쳐서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유포가 되고 있고 그랬을 때 그게 굉장히 유의미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그걸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야를 좀 더 그냥 아래 한글 파일 이런 거에만 묶어두지 말고 좀 확장을 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논문 주제 쓸 때도 이런 것 중에 어떤 하나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도구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현재 공공기관은 이런 데이터가 어떤 부에서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관리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던가 이런 걸로 연구하는 것도 좀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교재를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앞부분 늦게 오신 분들은 아까 ODF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픈 오피스 설치해서 이렇게 문서 만드는 거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 좀 보시고 시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